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할 것은 IoT 부분의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다카드에 보게 되면 IoT 시큐리티라는 과정이 실은 별도로 있어요. 지금은 Introduction to IoT 내부의 여러 모듈 중에 한 모듈에서 Everything need to be secured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어떤 내용이 시큐어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히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디지털 월드의 시큐리티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큐리티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월드에서 프로텍팅 하는 거, 코퍼레이트 월드를 프로텍팅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데이터하고 디바이스를 이제 시큐어해야 되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중에 보게 되면 스마트 홈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처음부터 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시큐어 해제되는지에 대한 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제 해커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또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시큐리티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내용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thing need to be secured. 제가 필요하면은 그 네다카드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디지털라이즈 월드에서 왜 시큐리티가 중요한지 설명을 해야 될 수 있는 게 본 강좌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즈 월드의 시큐리티가 왜 중요한지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how to secure하게 하는지, how에 대한 how to secure 하는지, 그 다음에 how to secure personal data device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과목이라든가 교과 과정에서 보면은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표현한 것이 바로 학생이 뭐뭐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듈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하거나 진로를 가져갈 때 인터뷰하는 그런 거하고 동일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가리니까 좀 데이터의 타입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PII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PII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뭐 이 내용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 퀀터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에 대한 것이 보통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immediance of generate data라는 거,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어쨌든 퀀터티, 볼륨,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였었죠. 여기 앞에 나왔을 때 요것이 이제 벨로시티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발생하느냐 뭐 그런 얘기 수리 부위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II라는 용어가 좀 쓸 텐데 뭐 그냥 약어예요. Personally Identified Information 개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식별 정보가 되는 거고요.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이라고 하면 개인 정보 중에서도 약간 그 센시티브한 거가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지 않아야 될 정보. 여러분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보면 sensitive한 personal information 있죠. Personally Identified Information. 학번도 PI라고 볼 수 있고 학번도 SPI라고 볼 수가 있나? 차우지연 뭐 그거 갖고 나서 누가 도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면 전부 다 센시티브 정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데이터냐면 살아가는 개인이 어떤 개인이 아이덴티파이 하거나 그 다음에 어디 거기 있었군요. 여기 아이덴티파이 하거나 컨택, 로케이트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을 좌우지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센시티브 인포메이션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시크릿하거나 뉴하거나 페이턴트나 네이셔널 시큐리티라든가 그러한 인포메이션 전체가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이런 것 센시티브 인포메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Personal Identify Information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뱅크 어카운트, 그 다음에 스튜던트 튜이션 길 얼마만큼 또 등록금을 내는지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느냐? average plane capacity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크레딧 레이팅 그러니까 신용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우스 서머미터 리딩 이게 이제 이렇게 인포메이션 쓰일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데비트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기 뭐 체크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체크 카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핑거프린터, 지문대에 대한 거, 이미그레이션 하는 밸류, 버스데이, 에버리지, 포테이토, 클럽, 프로빈스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vehicle identify number 이게 차량 번호 있죠. 그다음에 average gas consumption right 한 번 얼마만큼 이제 주유하는지 그다음에 모기지 인포메이션 모기지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택사 가지고 꽤 오랫동안 갚는 이런 것들이 좀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홈 어드레스, 페이스북 포토그램. 여러분이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PII가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자기의 신상을 너무 공개하는 거는 오히려 해커들한테 이제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양날이긴 한데 이게 보게 되면 나를 많이 알려주고 내가 거기에 액티비티를 적극해야 되는 게 여러분 세대인 거는 분명한데 그만큼 내 정보가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저 지금 페이스북 포토그래피 PII라고 썼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막 그 센시티브하게 퍼스널 인포메이션하고 좀 구분을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약간 조금 우려되는 것이 그거를 게더링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서 공격 어택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의 여러분이 이제 레포트를 할 그런 사항인데 보게 되면은 그래서 보게 되면 간단하게 non-traditional object place that could
now contain sensor, 센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오브젝트나 플레이스를 줬고 그것이 어떤 정보를 얻는 건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데이터 타입을 지금 한번 보기 위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레포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런 데이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데이터를 누가 이렇게 원하느냐 보면은 그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는 말도 있고 그레이 해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블랙 해커가 있습니다. 화이트 햇, 그레이 햇, 블랙 햇, 뭐 해커에 대한 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굿가이하고 이제 배드가이를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그 해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legitimate companies that have a agreement in place to use collect data about. 그러니까 정상적인 데는 뭘 하냐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자료를 보관을 해도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그래서 우리 학교도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보를 그냥 막 여기저기 서버에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거하고 학교 학사행정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실에 가서 상담하는 내용이 학교 학사행정하고 연관이 안 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한마디 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막그 정보를 막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학교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보통 이걸 하죠. Terms and Condition, Terms of Service and Agreement라고 하는 거, 요런 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고 약간의 동의하는 그런 것이 있죠. 화이트햇 해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화이트햇 해커라고 하는 사람은 가 있고요. 이게 블랙햇 해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배드가이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이거 설명을 할게요. 배드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죠. 뭐, 이거에 대한 걸 전부 다 얻은 다음에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뭐 자연스럽게 그냥 블랙햇 해커를 먼저 설명하고 화이트햇 해커를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었고 나쁜 목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목적으로 그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스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 목적으로 쓰거나, 혹은 그 정보를 제3자한테 판다든가, 혹은 디바이스를 데이터를 모디파이 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디세이블 시켜버리거나 혹은 또 레지밋 컴퍼니의 이미지를 훼손을 크게 하거나 그거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혹은 또 폴리티컬하게 폴리티컬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것을 좀 크리에이트 폴리티컬 언레스트 하는 그러니까 언레스트 하는 거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악용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쓰는 그런 사람이 블랙 캣 해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화이트 햇 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레이 햇 해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 햇 해커. 그레이 햇 해커. 그러니까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레이 햇 해커가 있어. 그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블랙 해커도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해커로서 멜리셔스한 해커가 되는 사람들이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그젠플 가지고 나서 실행해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커가 이렇게 해커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약간의 호기심 갖고 나서 데이터를 단순 게더링을 하고요. 단순 게더링 하다가 몇 개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를 좀 찾아보거나 데이터를 좀 나름대로 일부 뭐 이렇게 장난 삼아서 해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걸 악의의 목적을 갖고 나서 큰 해를 끼치는 뭐 그런 거죠. 그레이 햇 해커는 사실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햇 해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너희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어. 이 정도 알려주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게 우리 쪽 자유주의 영역에선 맞겠지만 저쪽 진영 영역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 될 수가 있긴 하는데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공산주의 시스템을 약간 공격을 한다든가 거기에 뭐 옛날에 이란 핵발전소 자료원 이렇게 빼오는 거 사실 그런 건 이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색깔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화이트햇 해커는 아닙니다. 왜냐면 화이트햇 해커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놓고 나서 우리 회사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당신네 이렇게 어쨌든 뭐 회사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우리 집단의 보안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화이트햇 해커고 그레이햇 해커 같은 경우는 그냥 침투를 하는 거죠. 침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들어왔다 갔다 라는 걸 남겨놓고 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은 뭐 빼가거나 그러진 이제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햇 해커 같은 사람이 거의 블랙햇 해커하고 동일한 정도의 해킹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거를 악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점만 남겨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레이햇 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햇, 그레이햇, 블랙햇 해커에 대한 세 가지 이제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 레벨에서 그 사람들 레벨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보는 것이 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침투하는 능력은 어택하는 공격하는 능력은 동일한데 그걸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화이트 햇 해커, 그레이 햇, 블랙 햇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롱 핸드, 상대방 이제 멜리셔스 해커, 그레이 햇 해커에 들어갔을 때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사용자의 로긴 정보. 그래서 로긴 정보가 1 밀리언 야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메일입니다. 여기 작자 이거 좀 캡해서 있는데 이게 이제 지메일입니다. 지메일. 내 어카운트가 1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이죠. 100만 야후 지메일 어카운트가 로긴하는 크레덴셜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한 것이 for sales, 그러니까 상업용 목적으로 이게 지금 해킹됐다고 레포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자료가 2018년, 2019년 때 아마 자료가 만들어진 자료여가지고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 올드 패션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크웹이라고 다크웹
이쪽 사이트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문 나와 있는 건데요. 이키팩스라고 하는 데가 이키팩스라는 데가 이제 어딘지냐면은 워너블 라지트 크레딧 뷰로 그러니까는 이게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신용정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정보의 회사인데 2017년 줄라이에 퍼스널 데이터에 145밀리언이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1억 4천만 1억 4천만 명의 퍼스널 데이터를 스토어했다고 그래서 침투해가지고 한 사이버 범죄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요걸 보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EFX라는 데가 EFX 가 있을 텐데요. 잠시 좀 잠시 좀 멈춰놓고 찾았어요. 위키피디아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도 이키팩스 데이터 브레스, 그러니까 탈취 데이터 공격한 거, 사이버 크리미널에 대한 건데 이게 5월에서 7월까지 아메리칸 크레딧 뷰로 이키팩스라고 하는데 애를 침투한 거 사건이 발생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키팩스라는 데가 멀티내셔널 컨슈머 크레딧 레포팅 에이전시 헤드 어, 어, 크레딧 레포팅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애틀랜타에 있고요. One of the three largest consumer credit reporting agency. 그러니까 세계의 큰 고객 카드 레포팅 에이전시 중에 하나인 이키팩스라 하는 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데 이키팩스 외에도 익스페리안이라는 데하고 트랜스유니언 여기가 3대 그 신용 정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잃어버렸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4,700 밀리언 아메리칸 그 다음에 1,500만 브리티시 시티즌 그 다음에 19,000 캐네디안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탈취를 당한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그래서 요게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가물가물한데 보게 되면 서드 파티 제3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 침투하고 그다음에 아파치 오픈 소스인 아파치 스트레트라고 하는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데 거기 침투해 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을 시작해서 보내주는 그런 그 해킹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었죠. 여기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 이키팩스에 대한 그 퍼스널 데이터를 훔쳐간 것이 큰 사건이었고요. 좀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 또 어떤 해킹이 있었냐면은 마이핏 마이피트니스팔이라는 데가 이게 그 음식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는요. 보시게 되면 이게 아니라 구글을 준다는 게
여기 마이 피트니스 팔, 한글로도 나오네요. 피트니스는 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음식을 검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말 사이트도 있네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중독자 건강한 식품을 좌우지간 이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이트에 보게 되면 여기도 1억 5천 명, 여기도 1억 5천 명, 여기도 1억 5천 명의 데이터 그 탈취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쓰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냥 이건 뭐 오픈돼도 되는 거 이거는 뭐 오픈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약간 덜 좀 한 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패스워드를 좀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지 까먹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어택 스토어 57 million 드라이버 라이더 어카운트 프롬 우버. 이제 이것도 우버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우버 어카운트에서 5,700만을 하는 스토어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교육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어, 연초 작년 말에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이 아니라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어, 좌우지간 뭐 큰 돈을 어,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보내라. 그러면은 너희 그 시스템을 풀어주겠다. 근데 이 친구는 사용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만 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백업이 되고 그랬으면 무시하고 나서 그냥 했으면 될 텐데 백업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스템 죽이고 그 이제 해커하고 이제 통신을 하면서 내가 비트코인 줄게. 비트코인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시스템 복구를 해서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하기 무섭게 실은 제 컴퓨터도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영상, 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것들이 제 PC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갑자기 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이콘 쭉 있는데 이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 프로세스 해커스 툴, 뭐 프로세스 뭐라고 써 있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였죠. All your file are encrypted. 그 다음에 all your file are encrypted. 그리고 어느 폴더 들어가도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어. 저것이 있고 내가 뭘 실행하려면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열 수가 없어요. 모든 파일. 이런.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여기 뭐 이메일도 있고 막 해서 글로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 조치를 풀어줄 수 있겠다는 것이 또 있는데 저는 약간의 백업은 돼 있어가지고 한 보름치 데이터는 탈리진 못했고 그냥 뭐 다시 그냥 포맷하고 새로 이제 저는 했습니다. 저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게 그냥 저도 그냥 교과서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공부할 때만 보다가 막상 당하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하얗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저게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그러질 않는데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이메일 들어와 있는 거 어태치되어 있는 걸 열어보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어, 굳이 불식간에 이렇게 당해가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하였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잘 하시고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잘 하시고 OS의 그 시큐리티 파이어월 이런 거 잘 관리하시고 그러셔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핑거프린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는 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핑거프린터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인터넷 브라우저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가 그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국내 사이트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 뭐, 구글 가지고도 쓰긴 하시겠지만, 구글,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 사이트에서 뭐, 검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치 엔진 통해 갖고, 인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이제, 어, 어디서 찾는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데가 있어요. people.com 이라는 데가 있어요. people. 한국 그냥 사람으로 되는데 people인데 그냥 PIPL인데 이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사람을 찾는 건데 사실 한국 사람보다는 뭐 미국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특정 이 서비스는 다 유료로 돼 있기 때문에 막상 쓸려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바 서치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중심으로 돼 있는 사이트라 조금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people search 글로벌.com에서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는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픽 이유 이제 훔쳐보는 건데 역시 이것도 뭐 미국 사이트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꼭 이 사이트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좀 사이트만 좀 달리해서 국내 사이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큐리티 하는 거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지금 볼게요. 한번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가 우리가 약점일지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 어느 쪽 이쪽을 할까요? 레귤러리 테스트 인스턴스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옛날에 민방위 훈련처럼 마치 그 어떤 해킹된 것처럼 간주하고 나서 예비 훈련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쪽이 요 남이 밑에가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security policy에 대한 거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policy를 어디까지 갖고 나서 security를 운영할지에 대한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아래쪽 할게요. security major.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피지컬하다는 얘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장비가 노출되어 있는 거, 누가 와서 뭐 포트를 뽑아버린가 전원을 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지컬 시큐리티 메저예요.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걸로 뭐 서버 위치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위치라든가 혹은 뭐 와이파이 장비에 노출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 관리하는 것이고요. Human Resource Security Manager 이거는 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장비보다 무서운 게 사람인데 외부 사람보다는 내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Human Resource Security Manager에 대한 것이 있고요. 아, 테스트 백업,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으로 백업해서 만약에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패치라든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자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의 패치라든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해야 되고, 인플로이 액세스 컨트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사람이 거기 접근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접근 권한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gularly test instant response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레귤러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임플리멘트 하고요. 아널리티스 매니지먼트 툴을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네트워크 관리를 그 다음에 분석을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implement network security device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라든가 혹은 뭐 네트워크 그 서버, 시큐리티 서버 혹은 또 요즘 그 어, 웹,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서버를 별도로 운영한다든가 방화벽은 네트워크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별도의 장치들을 임플리멘트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프레hensiv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회사들마다 회사에서 컴퓨터라든가 랩탑을 다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랩탑을 갖고 오나 개인의 스마트폰 가지고 나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BYOD라고 해서 Bring Your Own Device, Bring Your Own Device, 어? 뷰오드라고 그러던가. 샤우지가 회사에서 제공해준 학교에서 장비가 아니라 개인 랩탑이라든가 개인 스마트폰을 갖고 온 것인데 사실 그런 장치가 전체 네트워크를 감염시킬 수가 있죠. 우리 네트워크에 이제 회사라든가 학교 캠퍼스 네트워크 장치가 쭉 있어서 외부 장치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외부 장치 스마트폰 하나 들어와가지고 혹은 뭐 랩탑 을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바이러스가 시스템에 감염시켜 놓고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에 대한 것도 시큐리티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치들이 더 이상 그 내부의 접속은 허용하지만 내부의 시큐리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educate user,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들한테 보안에 대한 교육. 당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안을 위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렇게 큰 기관에서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보게 되면 어, 시스템 자체적으로 문제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이렇게 해커가 막 어택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큰 사건은 보면은 그 내부자, 그러니까 내부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내부 운영자, 그 다음에 협력업체, 그러니까 다 이제 내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네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시스템 우리 내부에 큰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죠. 그다음에 인크립 데이터, 인크립션 하는 데이터 해가지고 혹시 노출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이 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피지컬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웃사이드 페리미터 시큐리티, 그 다음에 인사이드 페리미터 시큐리티. 그래서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주변의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온 프레미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회사의 복인데 건물 밖 이런 쪽이 되겠죠. 시큐리티 오피서, 온 프레미스 시큐리티 오피서, 그러니까 경비병, 펜스, 게이트, 컨티뉴어스 비디오 서베이언스, 그러니까 그 CCTV 관제, 시큐리티 브리스 알람, 그러니까 시큐리티 침투 들어오면 알람 울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웃사이드 페리미터 시큐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 대한 컨티뉴스 비디오 서베니언스, 그러니까 여기도 CCTV로 하고요. 일렉트로닉 모션 디텍션, 안에 들어왔을 때 디텍션해서 알람 울리게 하고요. 시큐리티 트랩, 어디 갇히게도 해놨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여기 어디에 이렇게 시큐리티 트랩이라는 걸 딱 둬가지고 들어왔다가 여기 침투하려고 여기가 아마 이 그림상으로 저도 자세히
보진 않는데 아마 이쪽이 다 서버들인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서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침투하려고 하다가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트랩에 갇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설명한 것이 틀리면 나중에 보고 나서 이게 틀렸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 페리미터 시큐리티에 대한 걸로 진짜 물리적인 내용을 갖고 나왔어요. 그 건물 밖에 대한 보안. 뭐 약간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막 우리가 그 모뎀 방식으로 은행 전산망 꾸며가지고 할 때에는 그 회선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사실 보안 사항입니다. 회선이 어디로 해서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요즘은 뭐 무선도 많고 뭐 유선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집에 그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뭐 전력선이라는 거 이외에는 네트워크선이라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았거든요. 유선으로 맨 처음에 깔을 때는 아주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정말 뭐 네트워크 건물 질 때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 그 용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까지도 고려해서 지금은 건물을 설계하기 때문에 뭐 많이 이런 그 보안의 문제는 많이 없다. 많이 줄어들었다. 없진 않죠. 없진 않고 많이 줄었다. 항상 그렇게 이제 방패를 잘 만들면 또 창이 또 좋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보안 기술이 나면 그거를 뚫을 수 있는, 어택할 수 있는 해킹 기술은 또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왜 IoT 시큐어 하는 것이 어려운지, 이게 왜 챌린지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IoT 디바이스에 대한 걸 보게 되면 IoT 디바이스가 정말 많아졌어요. IoT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기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5G의 큰 축은 유스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이제 영상, 브로드밴드, 울트라 브로드밴드 영상이 하나 있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IoT입니다. 축이 IoT. 사실 이것이 약간 특성이 달라요. 영상은 진짜 브로드밴드 큰 영상이고요. IoT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트래픽이에요. 근데 빅데이터예요. 얘가 나오는 게 약간 빅데이터를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네로밴드 트래픽인데 너무 인터벌이 띄엄띄엄 나오긴 해도 너무 많은 디바이스다 보니까 5G망 입장에서는 이것도 서비스해야 되는 한 축입니다. 그래서 increasing number of device가 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액추레이터, 스마트 디바이스가 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어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 되는 보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보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 줄여야 될 텐데 이건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챌린저블 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non-traditional location 디바이스들이 그래서 some connected IoT device are able to interact with the physical world.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장치들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옛날 것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non-traditional location of device에 대한 것이 있고요. 통신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적으시 있고요. 업그레이더빌리티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IoT 센서라고 하는 것이 리모트 쪽에 대가 있거나 사용자가 이렇게 좀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센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걔네들 또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시큐리티에 대한 것은 쉽지가 않다.
IoT 쪽에서 큰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여기 와이파이 유세이지 세이프한 거에 대한 쭉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제일 중요한 패스워드 문제입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 있어야 하고 SSID. 근데 와이파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SSID 네임을 그냥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애드볼타이즈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 그냥 이거 안 하면 해커가 혹은 이제 해커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 게더링입니다. 그래갖고 데이터 게더링 하게 되면 리커너센스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뭐가 있지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리커너센스. 단어가 갑자기 단어가 좀 그래요. 리커너센스 해가지고 이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자맹이 그냥 얼씬얼씬하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어디 뭐가 있나 하고 나서 이렇게 어디가 빈 데가 있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게더링을 합니다. 데이터 게더링.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갖고 어디가 비었는지에 대한 것을 찾죠. 과정이 있는데 어디가 이제 약한지 위크니스 포인트를 찾습니다. 위크니스 포인트를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어택 하는 거예요. 어택 툴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게더링하는 툴도 있고요. 위크니스 찾는 툴도 있고요. 어택하는 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툴 가지고 나서 쓰는데 이 게더링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에 대해서 SSID 값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애드볼타이즈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구성원들만 쓰는 거하고 게스트가 쓰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파이어월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라우터가 암호화 쓰는 기법에 제가 약자를 까먹었는데 WPA2 AES 인크립션 이게 가장 최근에 인크립션 알고리즘이죠. 쓰는 거. 그 다음에 펌웨어를 계속해서 OS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왜냐면 이 장치들을 만들어 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펌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맥 어드레스 필터링. 이 맥 어드레스 필터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뭐냐면 맥 어드레스 내가 임의의 맥 어드레스만 이쪽 네트워크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나머지는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랩탑 컴퓨터도 그렇고 전부 다 혹은 스마트 TV도 그렇고 다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와이파이가 거기에 이제 IP 주소를 하나 이제 어사인을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방법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그런 그 필터링을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접속을 해서 IP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와이파이가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와이파이 라우터라든가 와이파이 AP에 요 맥 어드레스만 허용해 하고 나서 우리 집에서 사용자들 혹은 우리 회사에서 쓰는 사용자들만 맥 어드레스를 갖다 다 등록을 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쓸 때에는 거기를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 네트워크를 두 개를 분리해서 아까 이제 이렇게 어, 게스트에 대한 거는 그냥 오픈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냥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거는 그걸 맥 어드레스를 필터링을 걸어갖고 이것만 입력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외부인이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손 치더라도 맥 어드레스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방화벽을 이제 파이어월 빌트인 된 파이어월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리모트 매니지먼트 퓨처. 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네트워크를 열어놓죠. 대개 보게 되면 장비를 하나 이제 이퀴먼트를 하나 딱 만들면은 이 이퀴먼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백도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백도어. 그럼 백도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이거너스트 목적이라든가 외부 접속, 원격 접속해서 이 시스템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정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백도어를 하나 정도 만들어 놔서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거길 접속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백도어를 하나 정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패스워드 걸어놓고 딴 사람들은 모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장비를 관리 용도로 쓰는 거지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닌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 리모트 매니지먼트 하는 것을 디세이블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리 시큐어 와이어리스 라우터. 그러니까 위치를 아예 안 보여주는 거야 어디 있는지. 피지컬리 시큐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여기 그 강의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패킷 트레이서 컨피규어 와이어리스 시큐리티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꼭 패킷 트레이서 안 써도 여러분 집에 혹은 개인으로 혹은 학교에 저지간 여러분이 억세서블 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 라우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요거를 해보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과정만 패스워드 바꾸는 거, SID 바꾸는 거, 그다음에 암호화에 대한 WPA2 AES 값 바꾸는 거, 그다음에 맥 어드레스 필터링 하는 거, 리모트 매니지먼트를 디세이블 시키는 거. 한 요 정도는요. 저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패킷 트레이서 가지고 나서 이제 해보는 그런 건데 굳이 패킷 트레이서를 안 해도 이제 대학생 공대 대학생 정도가 와이어리스 라우터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AP 라우터에 대한 거는 좀 설정을 좀 하실 줄 알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좀 집에 있는 라우터 갖고 나서 혹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라우터 빌려서라도 요거에 대한 설정하는 거는 조금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정도는 일반인들도 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와이파이에 대한 쓰는 것을 했는데 와이파이를 지금 뭐 이제는 와이파이를 안 쓰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그 이게 보게 되면 5G도 그렇고요. 실은 4G도 그렇고요. 뭐가 있었냐면 이건 라이센스 대역인데 언라이센스 대역이라고 그래서 언라이센스 되는 거 와이파이야 쉽게 얘기하면. 단말이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잡아가지고 써서 뭐 와이파이 잡아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보면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기술이 단순히 이제 4G, 5G에서 쓰고 있어요. 요 내부에서만 뭐 예를 들면 뭐 2.8기가에 대한 거 쓰고 뭐 이게 뭐 2.1기가
쓰고 뭐 해서 요 두 대역을 동시에 해서 이쪽으로 써서 이쪽으로 동시에 써가지고 대역을 밀리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와이파이를 쓰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쓰는 기술이. 결국 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이긴 한데 지금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나올 때는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퍼블릭 도메인 상에서 좀 이따 보면 이제 핫스팟 에리아라는 것이 나오는데 핫스팟 에리아 같은 경우도 퍼블릭 와이파이가 거의 이제 대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건 IoT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와이파이 접속하는 거에 대한 거, 와이파이 AP 와이어리스 라우터 설정하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안 하셔도 되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요거에 대한 거를 요 관점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쓰는 친구들도 최소한 요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어, 요 부분하고 여기 맥 필터링 하는 거, 뭐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리모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자기가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쓴다는 걸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예 막는 것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디바이스를 프로텍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월 방화벽을 온하고요. 그 다음에 OS라든가 브라우저를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11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윈도우즈가 크게 바뀌면은 이전에 쓰던 관리자 메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브라우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브라우저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도 여기 어,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인데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해가지고 몇 가지 쭉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제가 이 인스톨 확장 프로그램 관리 해가지고 너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가 많이 똑똑해졌다고 해야 되나? 브라우저에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진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ll Your Device Protect에 대한 건 내 스스로 해야 되고요. 엔티바이러스, 엔티스파이웨어. 사실 이제 맨 끝단에서 사용자가 쓰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하고 스파이웨어를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해서 쓰느냐가 큰 이슈입니다. 저 스파이웨어라든가 애드웨어, 그러니까 광고 갑자기 뜨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파이웨어라든가 엔티바이러스 갖고 나서 이제 늘 시스템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큰 하나의 이슈가 또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와이어리스 라우터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는 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얘기를 좀 할까요? 스마트홈의 향후에 IoT 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환경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일 CCTV 하나 정도 집에다 설치하는 거, 얼마만큼 많이 발전할지는 좀 내 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경제적 능력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나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딱 남의 집에다가 굳이 이런 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동성,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는 IoT 장치들, CCTV라든가, 그다음에 그냥 IoT 스피커 이런 것들은 내가 이사하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면은 이제 도어가
좀 괜찮으면 이사 갈 때 자기 도어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도어락을 이제 가지고 이사 다니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센서, 홈에 있는 스마트 센서가 구 목적은 뭐냐면 시큐리티예요. 근데 이게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월패드가 있는데 집에 월패드하고 홈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사실 내부망을 보호하고 내부의 홈을 보호하고 우리 홈 장치를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일종의 방화벽 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외부적으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와이어리스 라우터예요. 와이어리스 라우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홈 게이트웨이라는 형태가 와이어리스 홈 라우터, 와이어리스 라우터로 만약에 있을 때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할 줄 알으셔야 된다. 그게 이제 생활하는데 기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라고 하는 것이 해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요? Provide a way for 해커가 to get into our home, gain access to any PC data that are connected to it. 센서가 이걸 제공해주면 안 되죠. 해커한테. 디텍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Provide a way for hackers to get into our home.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Before purchasing home security system, it's very important to research the developer and security encryption protocol that are in place for each product. 최근의 기사 중에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CCTV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CCTV 암호 그냥 바꾸지 않고 쓰니까 그 접속해가지고 그냥 쭉그 CCTV 영상을 그냥 방송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 한국 사람이 자기의 좀 비밀스럽게 있어야 돼, 홈에서 편하게 있어야 될 것이 방송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보안인데, 그런 거는 사실 패스워드만, 디폴트로 서 있는 패스워드를 사가지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 보안에 대해서 늘 생활화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릭 핫스팟.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카페라든가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버스 안, 이런 데가 전부 다 와이파이, 핫스팟 영역입니다. 다 와이파이로 지금은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이파이 쓰는 것을 편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 핫스팟은 어떻게 보면 언시큐어한 상황이다. 언시큐어한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센시티브한 정보를 여기서 막 쓰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그 얘기 나오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얘기 나오죠.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을 여기서 액세스하거나 샌드하는 거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랩탑 컴퓨터가 미디어 쉐어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저 어센티케이션 하는 거, 이것이 돼 있는지, 보안에 대한 인크립션이 돼 있는지 봐라.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VPN 터널을 써라. VPN 터널. 이 VPN 터널이라는 게 여러분 참 별거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이 VPN, 버터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블루투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블루투스는 해커가 내 걸 입드라빙 뭐냐면 이게 훔쳐보거나 이게 하는 거야. 입드라빙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썸 디바이스를 해커가 블루투스 통해 가지고 엿보고 그 다음에 리모트 액세스를 하고 여기다가 뭔가 멜웨어를 내 거에다 살짝 심어놓고 하면서 이제 배터리도 소모시키고 하기 때문에
쓰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꺼놔라. 턴오프 하는 게 블루투스는 턴오프 해놓고 나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사실 블루투스 같은 경우 페어 할 때 보기에는 양쪽 디바이스에서 서로 어, 인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번호 6자리에 대한 거를 입력하라고 한다든가 이 번호를 저쪽에 입력하라든가 뭐 그런 식의 과정을 반드시 하게 또 블루투스 설정을 합니다. VPN 스마트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VPN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VPN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내부 네트워크예요. 우리 내부 네트워크예요. 내부 네트워크. 그리고 퍼블릭 네트워크 있어요. 퍼블릭 네트워크. 이 퍼블릭 네트워크에 여기가 예를 들면 헤드쿼터야. 본사야. 그다음에 여기 지사를 하나 설치해. 지사. 브랜치죠. 브랜치를 이렇게 브랜치 1, 브랜치 2. 이들 사이에서 이것이 마치 같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뭐 내부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이 퍼블릭 네트워크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버추얼하게 만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쓴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런 라우터라든가 이런 뭐 액세스하는 장치가 합니다. 장치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내부에 인터널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외부에 여기 외부 퍼블릭 네트워크 있어요. 내 PC는 여기서 쓰고 있어요. 내 랩탑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랩탑 컴퓨터를. 근데 내 랩탑을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이쪽에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뭐 와이파이 공간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공간에서 핫스팟이죠. 핫스팟 영역에서 이걸 내가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누군가가 해킹을 딱 보면서 여기 중요 정보를 주고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장치하고 여기 있는 내 랩탑 컴퓨터에 여기 사이에 VPN을 설정합니다. 이게 쓰는 게 제일 많아요. VPN 설정하는 거. VPN 터널을 설정합니다. 터널. 그래서 여기에 내 PC에 설정을 이걸 하게 되면 마치 나는 여기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만 마치 내부에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VPN 기술이에요. 제가 VPN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잠시 제가 아까 좀 미리 설정했는데 제가 여기 연구실에 제가 연구실이 참비권 801호입니다. 거기에 와이파이를 써가지고 지금 이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제 IP 주소가 지금 192.168.25입니다. 그냥 뭐 그냥 저거예요. 조그만 오래된 그냥 와이파이 라우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쭉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정을 보시게 되면 이게 VPN이라는 게 있어요. VPN. 그래서 VPN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쪽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쓰는 주소에 대한 것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요 내부적에 여기 와이파이 게이트웨이, 와이파이 API, 와이파이 라우터에 대한 것을 하나 여기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이걸 해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VPN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내부에 있어도 접속이 됩니다. 이게 VPN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 있는 PC 두 개를,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한다. 회사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하는데 두 개의 PC를 서로 VPN으로 설정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돼요. 근데 원래대로 목적은 이렇게 외부 나가서 쓰는 건데 제가 지금 뭐 지금 내부에 있습니다만 여기 있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준 메뉴는 여기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에 대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와이파이에 대한 거를 쭉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정을 어디서 바꾸느냐. 어, 여기 보면 네트워크 인터넷 설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VPN이라는 게 있습니다. VPN.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걸 좀 삭제를 하고 제거를 하고, 그냥 여기 보면 공급자 이거 간단해요. 뭐 그냥 뭐 네트워크 서버 이름의 주소인데, 이게 학교에 있는 여기는 IP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레토 쓰고요. 사용자 이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접수.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지금 보게 되면 뭐 와이파이, 이더넷 뭐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VPN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연결 해서 보면은 이걸 치게 돼 있습니다. 는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로그인 정보를 확인 누르고 연결 완료가 됐습니다.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연결됨 하고 나서 이게 이제 VPN 얘네의 아이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VPN으로 연결됐고요. 이거에 대한 걸 보는 것도 보면은 PPP 어댑터, 이게 PPP가 이제 그 포인트 투 포인트 어, 갑자기 포인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좌우지간 VPN에 보면 게이트웨이 터널 만드는 방법에 PPP가 있고 L2TP가 있어요. 터널링 프로토콜,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L2TP가 있고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두 가지 중에 얘는 PPP로 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제 접속이 된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됐고요. 저는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되느냐? 효과 자체가 지금 외부에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쪽 와이파이 게이트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폰에서, 애플폰에서도 이게 이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제 VPN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 단말이 랩탑이든 스마트폰이든 고 인터널 네트워크에 요 내부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VPN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에서는 회사의 내부 자료라든가 내가 이걸 액세스해서 쓰는데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까 아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VPN 설정해서 놓게 되면, 물론 VPN도 완벽하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쓰실 수가 있다.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와이파이 그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거, 와이파이 게이트 설정하는 거하고 VPN 설정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하게 뭐 검사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또 하셔야 될 건데, 유한 리스키 온라인 비헤이비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만큼 내가 온라인 접속하면서 내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지, 어? 내가 얼마나 내가 무진지에 대한 걸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따르면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해서 요거까지 한번 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머리입니다. 뭐 보시게 되면 퀀터티, 볼륨, 버라이어티, 이미디언스 오브 제너레이트 데이터, 벨로시티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같이 이것도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PII하고 SPI라고 하는 용어가 뭐 여기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 뭐 정규 표준 용어는 아니지만 구분을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퍼스널리 개인적인 정보, 그 다음에 민감한 정보, 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 이 두 가지로서 나눌 수가 있고요. 센시티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정보들이라는 건 다 거의 센시티브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 화이트 해커하고 블랙 해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이트 해커는 그 내부망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람, 블랙 해커는 멜리셔스한 목적으로 그걸 어택 해가지고 뭔가 모디파이 하거나 갖고 스틸 해가지고 뭐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판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 해커가 되는 거고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페리미터, 시큐리티에 대한 게 보면은 뭐 좀 고전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만큼 보안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경비원, 경비견, 펜스, 게이트, 그다음 CCTV, 뭐 알람 그런 걸 둬야 되고 내부에도 보면 CCTV, 일렉트로닉 모션 디텍션, 그다음에 시크릿 트랩, 바이오메트릭 액세스, 뭐 예를 들면은 이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뭐 지문을 인식해야 한다든가, 뭐 홍채를 인식해서 들어가야 된다든가, 나올 때도 입출입에 대한 센서를 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 갖고 있고요. 시큐리티 디바이스의 챌린지 수가 너무 늘어나고 non traditional 로케이션이 많고 그 다음에 leg of upgradability이기 때문에 이 챌린저블하다 것이고 와이러스 네트워크를 프로텍트하는 거 여기서 가장 아마 사람들이 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SSID 값 브로드캐스팅 하는 값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애드벌타이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약간 사람들이 깜짝들 놀라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지 않아야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도 보고 랩탑도 보면 기타 디바이스 해가지고 거기에 SSID 입력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암호화 SSID에 대한 그 암호화 값, WPA2, AES 값 거기 입력하는 창이 메뉴가 따로 있어요. 거기 입력하면 돼요. 그렇게 꼭 그걸 애드버타이즈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접속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 항상 켜고 OS라든가 브라우저 쓰는 거 잘 쓰시고 디바이스 프로텍트하고 엔티바이러스, 엔티 스파이웨어를 깔아서 항상 이 세큐리티를 보완을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센서라는 것이 그 포텐셜 인크리즈 하고 있고요. 세이프티 룰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세이프티 룰. 그러니까 와이파이 핫스팟 언시큐어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이프티 룰 이걸 지키세요 라는 거예요. 뭐 do not access
send any sensitive person information. 근데 급하면 됩니까? 급하면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막 보내야 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컴퓨터가 파일 미디어 쉐어링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유저 어센티케이션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잘 컨피규레이션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VPN 터널 써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 랩탑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것을 VPN 설정하는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IoT 장치에 대한 시큐리티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와이어리스 라우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는 이게 꼭 그걸 전문으로 했거나 통신과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줄 알을 정도로 지금은 보편화된 기술이니까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장치를 하나 갖고 나서 반드시 해보셔라. 제가 그 얘기는 꼭 드렸고요. 플러스 VPN도 설정해서 해보시라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확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